저는 김경숙, 올해 나이 69입니다. 경기도 변두리 낡은 시장 귀퉁이에서 4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 먼저 하늘로 갔지만 저는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을 씻어 시루에 안치고 뜨거운 김을 쐬어가며 떡을 쪄내는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진우를 가르쳤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이제는 꽤 커진 떡집을 믿음직한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깨끗한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지요. 제 인생의 황혼은 오롯이 손주, 도준이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층에, 아들 내외는 바로 아래층인 4층에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4층으로 내려가 이제 막 잠에서 깬 손주 녀석을 품에 안고 킁킁 아기 냄새를 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동통한 볼에 입을 맞추고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노라면 지난 4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돈 잘 버는 효자 아들에 싹싹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 그리고 인형처럼 예쁜 손주까지. 이 정도면 참으로 복 많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 스스로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식사하셨어요? 아침 8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면 며느리인 세은이가 늘 꽃처럼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단정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언제 봐도 참 예쁘고 대견했어요. 제 아들 진우는 정말 복이 많은 놈이라고 저렇게 고운 아내를 얻었으니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세은이는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지요. 에이, 어머님도 참. 제가 진우 씨랑 어머님께 더 감사하죠.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도준이도 돌봐주시니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는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찌 저리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들 진우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면 세은이는 갓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남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도준이는 아직 이유식을 먹을 때라 제가 아이를 안고 작은 숟가락으로 정성껏 만든 이유식을 떠먹였습니다. 오물오물 새처럼 작은 입을 벌려 밥을 받아 먹는 아이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그림이었어요. 진우는 그런 저와 도준이를 보며 아빠 미소를 지었고 세은이는 살뜰하게 남편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의 아침 풍경. 저는 이 평화가,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우리 바로 아랫집으로 한 남자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좋던 날이었습니다. 도준이를 유모차에 태워 아파트 단지 안을 느긋하게 산책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사는 103동 입구에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층, 그러니까 저희 바로 아래층에서 이사가 진행 중이더군요. 젊은 인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가구와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오려나 부디 시끄럽지 않고 점잖은 이웃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그리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새로운 이웃과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 하는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 하얀 티셔츠 하나만 걸쳤을 뿐인데도 옷맵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잘생긴 얼굴에 사람 좋아 보이는 시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그는 곧바로 꾸벅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이번에 302호로 이사 온 박준호라고 합니다. 목소리마저 낭낭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은 예의 바른 태도에 저는 금세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총각. 나는 5층에 사는 할머니야. 이사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인물 좋고 성격 좋아 보이는 총각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무심코 그 총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야, 우리 바로 아래층에 아주 번듯한 총각이 이사 왔더라. 인사성도 밝고 인물이 아주 훤해. 제 말에 아들 진우는 아, 그래요, 어머니? 좋은 이웃 만나면 좋죠. 하며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던 며느리 세은이의 반응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몇 살쯤 되어 보이던가요, 어머님?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평소와 달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이며 제게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저는 그저 젊은 사람이 잘생긴 남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응, 30은 좀 넘었으려나. 아무튼 딱 보면 잘생겼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생겼더라. 저는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견고하고 완벽하게만 보였던 제 일상에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잘 꾸미지도 않던 사람이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조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잠시 아파트 앞 슈퍼에 다녀온다면서 립스틱을 꼼꼼히 챙겨 바르고 머리를 매만졌어요. 도준이를 제게 맡기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쇼핑을 하러 간다며 외출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아기 키우느라 답답했던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고 좋게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내 며느리,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착하고 살가운 내 며느리가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요. 스스로의 의심을 억누르며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아들 진우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 주말인데도 출근을 했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도준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정말이지 병아리처럼 귀여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행여나 아이가 넘어질까, 다칠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준이가 제 쪽을 향해 웃으며 걸어오다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 앞으로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준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벤치에서 일어나 달려가기도 전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휙 나타나 아이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이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랫집 총각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지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얘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그 총각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준이의 이마를 살폈습니다. 갑자기 넘어져 놀란 도준이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부딪힌 이마가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의 다친 이마가 아니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느라 한껏 찡그린 도준이의 얼굴과 그런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걱정하느라 미간을 찌푸린 총각의 얼굴. 두 사람의 얼굴에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은 모양의 인디언 보조개가 깊게 파이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만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살다 보면 닮은 사람도 있고 우연히 비슷한 특징을 가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신이 똑같은 도장을 가지고 두 사람의 얼굴에 한 번씩 꾹 찍어 놓은 것처럼 유전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나무처럼 얼어붙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아이 이마가 금방 부었네요. 집에 얼음 있으시면 빨리 찜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총각이 저를 보며 무어라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총각. 내가 할게요. 하고는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엉엉 우는 도준이의 얼굴에서 저는 자꾸만 제 아들 진우가 아닌 아랫집 총각 박준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걸 거야.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총각이 뒤에서 무어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가시가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부자연스러웠던 모든 행동들이 제 아들 진우와는 단 한 군데도 닮지 않은 도준이의 얼굴이, 그리고 방금 제 눈으로 확인한 그 끔찍한 공통점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놀이터에서 겪은 일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든 도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아랫집 총각, 박준호의 그 서글서글한 눈매와 오뚝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했던 그 인디언 보조개가 겹쳐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미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 전에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던 손주의 얼굴이 온통 낯선 남자의 흔적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진우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진우는 저를 닮아 눈이 가늘고 쌍꺼풀이 없는데 도준이는 며느리를 닮았나 보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짙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콧대도 진우는 동글동글한 편인데 도준이는 서양 아이처럼 오뚝했지요. 그 모든 것이 이전에는 엄마를 쏙 빼닮았네라며 사랑스럽게 넘겼던 부분들이었지만 이제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찌르는 의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며느리 세은이가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양손에는 명품 브랜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도준이 자네요? 아이고, 이마는 왜 이래요? 어디 부딪혔어요?
세은이는 쇼핑백을 거실 한쪽에 내려놓고는 잠든 도준이의 이마를 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 혼자 넘어져서 찧었어. 다행히 금방 가라앉았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며느리가 눈치챘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세은이의 모든 신경은 아이의 이마에 쏠려 있는 듯 했어요. 아이고, 속상해라. 우리 아들 얼굴에 흠집 났네. 어머님, 제가 사다 놓은 아기 전용 연고 발라주셨어요? 다른 거 바르면 안 돼요. 응, 그거 발랐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일이 터져 오늘 저녁은 먹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세은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세상 상냥하고 애교 넘치던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낮아지고 얼굴에 만연하던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녁은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먹어야겠네요. 저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되죠? 오늘 쇼핑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밥할 기운이 없네요. 그래, 그러렴. 나는 이만 올라가 볼 테니 너 편하게 시켜 먹어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세은이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왜요? 저랑 같이 드세요. 라며 애교를 부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현관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도준이 놀이터 데리고 나가실 때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애라 험하게 노는 건 알지만 얼굴에 상처라도 크게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유식 먹이실 때도요.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거 너무 되직하게 데우셨더라고요. 애가 삼키기 힘들어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 조금만 더 넣고 묽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것은 부탁이나 건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저를 가르치고 제 행동을 지적하는 말투였어요. 이전에도 가끔 저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육아 방식이 꼼꼼하구나. 내가 늙어서 실수를 했나 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면을 벗어던진 며느리의 두 얼굴. 그 차가운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은근한 무시와 짜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5층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 짧은 계단이 그날따라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독 심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으니 평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나 제 남편 그리고 아들 진우까지 우리 집안에는 그 어떤 견과류 알레르기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며느리 쪽 유전인가 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했지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준이 간식을 사기 위해 백화점 식품관에 들렀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과자를 고르기 위해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수입과자 코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랫집 총각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를 하며 진열대의 과자를 고르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야. 그거 말고. 그거 뒤에 성분표 보니까 땅콩 함유 가능성 있다고 쓰여 있잖아.
자기는 땅콩 알레르기 심해서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내가 알아서 다른 걸로 사갈게. 응, 걱정하지 마.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저 총각의 자기라는 사람이 심한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끔찍한 상상이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보았던 두 사람의 인디언 보조개, 그리고 지금 제 귀로 똑똑히 들은 심한 땅콩 알레르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왔어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은 저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씀씀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아직 과장 나부랭이에 불과합니다. 빠듯하게 대출금을 갚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에 월급이 넉넉할 리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걸치고 다니는 것들은 하나같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 사는 명품 가방, 이름도 어려운 수입 브랜드의 옷들, 그리고 반짝이는 귀금속들까지. 저는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도준이 100일 때 선물했던 순금 새 돈짜리 돌반지였습니다. 제 딴에는 첫손주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쌈짓돈을 털어 마련한 것이었죠. 그 반지를 요즘 통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네 집에 내려가 넌지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세은아, 내가 도준이 100일 때 해준 금반지 말이다. 그거 어디다 잘 뒀니? 요즘은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는데 나중에 도준이 크면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게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저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그 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도준이 데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없어진 거 있죠.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여요. 진우 씨한테는 무서워서 아직 말도 못했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똑같은 걸로 다시 사서 채워 넣을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잃어버린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의 불안한 연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반지를 팔아서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사고 화려한 옷을 사 입었구나. 내 아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는 모자라 이제는 제 손주에게 간 선물까지 팔아치워 자기 몸을 치장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았다. 진우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며느리 이세은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애정이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서늘한 결심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벗겨내고 끔찍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 진우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저 교활한 여우에게서 내 아들을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차갑게 머리를 굴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모든 믿음이 깨져버린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설픈 의심이나 정황 증거에만 기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여자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물증을 손에 넣기 위해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건 비밀 작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떡만 빚어온 제 거친 손으로 이제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계획을 빚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며느리와 아랫집 총각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장을 덮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밖에서 미행만 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장 은밀한 공간, 바로 제 아들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과 시장의 젊은 상인들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로 일상적인 물건 안에 숨겨져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물건이었죠. 저는 수소문 끝에 용산 전자상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안 장비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가게 안에서 주인 남자는 저 같은 늙은이가 온 것이 의아하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드는 것 같아서 증거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주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탁상용 액자처럼 생긴 카메라였습니다. 액자 테두리에 아주 작은 렌즈가 숨겨져 있고 한번 충전하면 며칠이고 계속해서 녹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금을 주고 그 액자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것을 아들네 집에 감쪽같이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어머님, 저 오늘 동창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도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얼마 전에 새로 산 듯한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품에 숨겨두었던 액자형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에는 우리 진우와 세은이 그리고 도준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야 가장 의심을 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거실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있던 원래의 가족사진 액자와 제가 가져온 카메라 액자를 재빨리 바꿔치기 했습니다. 렌즈가 거실 소파와 현관문을 동시에 비출 수 있도록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았던 제가 이제는 아들을 위해 불법적인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건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더 큰 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을 감추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에는 당사자들의 DNA가 담긴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도준이와 제 아들 진우, 그리고 아랫집 총각 박준호. 이렇게 세 사람의 샘플이 필요했지요.
아들과 손주의 샘플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도주나 오늘 할미 집에서 목욕하고 코 자고 갈까? 하며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평소에 쓰던 칫솔을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모양의 새 칫솔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이의 침이 묻어있는 칫솔을 작은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은 더 쉬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 4층으로 내려가 안방을 청소해주는 척하며 진우의 베개와 빗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비닐봉지에 담아 아들이라고 표시해 두었지요. 문제는 박준호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DNA 샘플을, 그것도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미행을 할 수도 집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오기 전 항상 1층 화단 옆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곤 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담배꽁초에는 그의 침이, 즉 그의 DNA가 고스란히 묻어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며칠을 잠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박준호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박준호는 어김없이 퇴근 후 벤치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변에는 다행히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담배를 다 피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들인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벼 끄는 순간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치는 척했습니다. 와르르 장바구니 안에 있던 사과와 양파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제가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를 치자 담배를 끄던 박준호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피우던 꽁초를 무심코 근처 화단 쪽으로 툭 걷어차 버리고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예의 바른 그가 공경에 처한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 없다는 저의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주워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싹싹하게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 내가 늙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하고 연기를 하며 그가 제가 원하는 물건에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가 장바구니를 다 채워 제게 건네주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인사한 뒤 아파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화단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화단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가 걷어찬 그의 침이 묻어있을 담배꽁초를 미리 준비해간 휴지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려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드디어 3개의 샘플이 모두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3개를 모두 손에 쥔 것입니다. 저는 봉지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다. 김경숙.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개의 샘플을 손에 넣은 저는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떡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 아들과 손주 그리고 어쩌면 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세 개의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비밀 보장이 확실하다는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아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워 일부러 저희 동네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서울 시내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검사센터는 차가운 병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오가고 있었고 공기마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로 다가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직원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신청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김경숙, 그리고 관계를 확인할 대상자들의 이름은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아이, 아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3개의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결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으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직접 찾으러 오겠습니다. 저는 차마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검사센터를 나서는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저는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아닐 거야. 이건 모두 내 늙은 망령이야.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내 오해였다는 게 밝혀질 거야. 그러면 나는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만약 내 예상이 맞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아들 진우는 어떡하고 저 어린 도준이는 또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런 속도 모르고 여전히 살갑게 어머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아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제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경숙님,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 다시 한번 그 차가운 검사센터를 향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드는 순간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고 흰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한 검사 결과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아이와 아빠의 진우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었고, 2번째 장은 아이와 아빠의 박준호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서류 하단에 굵은 글씨로 적힌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빠 일은 아이의 친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 검사 결과 아빠 이는 아이의 친부로 판단됩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글자들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이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놀이터에서 두 사람의 얼굴에 똑같은 보조개를 본 순간부터, 백화점에서 땅콩 알레르기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제 영혼은 이미 이 끔찍한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숫자로, 차가운 활자로 확인하게 된 진실의 무게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바위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그 종이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끔찍한 결과지가 들려 있었지요.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내 아들 진우에게 알려야 할까? 제 아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평생을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자기를 배신한 여자를 아내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할 어미였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고 단단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진우야, 퇴근했니? 오늘 저녁에 잠깐 엄마 집으로 좀 올라오너라. 세은이 말고 너 혼자.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은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와서 얘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아들을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받아온 2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그동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증거란 바로 액자형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며느리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그리고 아들이 출근한 사이 뻔뻔하게도 아랫집 총각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정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가 내민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친자 관계 확률 0%라는 글자를 발견한 순간 아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난치시는 거죠? 이런 몹쓸 장난을 누가?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핸드폰으로 영상 파일을 재생시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와 낯선 남자가 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본 아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공이 풀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과 검사 결과지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고 긴 침묵 끝에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굵은 눈물방울이 검사 결과지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이,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억 하고 목이 매는 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엄마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이윽고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했던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진우는 지난 몇 년간 며느리 이세은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혼을 말하는 모습은 제게 충격인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 내 아들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구나. 이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구나. 저는 눈물로 젖은 아들의 얼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따뜻한 밥을 한 공기 퍼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꾸역꾸역 밥알을 씹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고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아들은 텅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여자 말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으니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진우야,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명품을 사 입고 제가 없는 집에서 저놈을 끌어들여 웃고 떠들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통했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4층으로 달려내려가 저것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저 교활한 것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온갖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하게 슈트를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겪었을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4층으로 내려간 아들을 따라 저 역시 도준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세은이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진우 씨, 어서 와요. 오늘 아침은 두 분이 좋아하시는 갈치구이 해놨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역겨움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은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진우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어젯밤에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드는 대신 품 안에 넣어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갈치구이와 된장찌개,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밥상 한가운데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 세은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우 씨? 열어봐. 너가 직접 확인해.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은이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 그 붉고 선명한 글자가 세은이의 눈동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 씨,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님이 또 무슨 짓을 꾸미신 거예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며느리는 순식간에 저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맞죠?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저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은이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가락질이야. 이 더러운 여자야. 뭐, 더러워? 너는 잘한 거 있어? 맨날 회사 일에만 미쳐서 나를 외롭게 만든 건 너잖아.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나랑 대화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쓰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해서 어쩔 수 없이 외도를 했다는 식의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닥치거라. 이 천벌을 받으려나? 네가 외로워서 그랬다고? 네가 우리 진우 돈으로 온몸에 명품을 휘감을 때도 외로웠느냐? 네가 이 집구석에 네 서방놈을 끌어들여서 희희낙낙거릴 때도 외로웠어? 어디서 가짜는 핑계를 대? 제 호통에 며느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독을 품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요. 외로웠어요. 숨 막혔다고요. 아침마다 내려와서 사사건건 감시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세요? 난 당신 아들의 아내이기 이전의 여자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당신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어요. 그는 나를 여자로 봐주고 내 아픔을 알아줬다고요. 준호 씨, 그 이름이 며느리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겠지요.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앞에 놓여있던 밥상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 끝내.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너 같은 남자도 다 끝이야. 이혼해. 대신 빈손으로는 못 나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며느리는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의 선전포고는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낸 이혼 소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이세은은 피고 김진우의 상습적인 무관심과 폭언, 그리고 시어머니 김경숙의 부당한 시집살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이라고 시작하는 소장에는 온갖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손찌검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5억 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그리고 아들 도준이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하하. 소장을 읽어본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우리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것들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일은 엄마한테 맡기거라. 저 아랫집 놈, 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오겠다. 아들은 위험하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3층으로 내려가 박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너 나 몰라서 물어? 당장 나오지 못해. 저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제 기세에 눌렸는지 그는 순순히 집 밖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뒤편의 인적이 드문 벤치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우리 세은이랑 무슨 관계냐? 그리고 도준이 네 자식이 맞지? 저는 그가 당황하며 변명하거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은 씨,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도준이 제 아들 맞습니다. 그의 태연한 대답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마저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니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렇게 당당해? 망쳐요? 어르신, 그건 아니죠. 진우 씨가 세은 씨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갇혀서 불행해하는 여자를 제가 구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도준이에게도 제가 더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우 씨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거든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놈은 제 며느리를, 아니,
제 아들의 아내를 의도적으로 유혹했고 가정을 파괴했으며 이제는 아이까지 빼앗아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서준 씨는 잘못 없어요. 제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은이가 어느새 나타나 박준호의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 년놈이 아주 쌍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것들은 처음부터 한패였습니다. 저를 그리고 제 아들 진우를 철저히 기만하고 조롱하며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좋다.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똑똑히 보아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니들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년놈의 뻔뻔하고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것들이 법으로 나온다면 저 역시 법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것도 저것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며느리가 보낸 소장을 들고 있던 아들은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 정말 재산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요? 라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있잖니.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내가 평생 떡을 팔아모은 돈이 왜 있겠니? 바로 이럴 때 쓰려고 악착같이 모은 게다. 변호사? 저것들이 고용한 어설픈 변호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우리가 살 거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이 엄마만 믿고 있거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해 온 상인들, 떡집을 운영하며 알게 된 수많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추천받게 되었지요. 법무법인 승리의 대표 변호사 최정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분야에서는 패배를 모르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야말로 업계 최고의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수임료가 어마어마해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낸다고 했지만 제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최정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사무실의 위압감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러 온 의뢰인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선 어미였습니다. 최정혁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매에 냉철한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소파에 앉히고는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들. 그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내릴 때마다 제 심장은 조마조마하게 뛰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던 그는 이윽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보통 분들 같았으면 이 정도 증거를 모을 생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 액자형 카메라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군요. 그의 첫마디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것들이 저렇게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에게 누명까지 씌우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들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우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소송,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저쪽의 요구는 이런 한 푼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판입니다. 다만, 그는 말을 잠시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며느님이신 이세은 씨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결혼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집안은 어떤지 말입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가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왔을 때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지방에서 언니와 단둘이 힘들게 자랐다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사연에 저는 마음이 짠해져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세은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 대답에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세은이라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김진우 선생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집 남자가 이사 온 시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입니다. 사기극.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곧바로 자신의 팀원들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직 형사 출신의 조사원, 회계 전문가까지 포함된 특별팀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팀은 이세은 씨와 박준호 씨의 모든 과거 행적을 추적할 겁니다. 두 사람의 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 주변 인물 탐문까지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십시오. 제 감이 맞다면 분명히 무언가 나올 겁니다. 최 변호사의 지시에 그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하나같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밝혀진 것은 며느리 이세은의 과거였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학력,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과 비행을 일삼았던 문제아였습니다. 대학은커녕 20살 때부터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돈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 진우를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금품을 갈취하다가 파혼당한 전적까지 있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랫집 총각 박준호가 바로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동업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인 동시에
돈 많은 남자를 물색해 함께 사기를 치는 범죄 파트너였습니다. 박준호가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 아들 진우를 작업 대상으로 정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진우에게 순진하고 가련한 여자 행세를 하며 결혼에 성공했고, 박준호는 그들의 감시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 일부러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할 만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의 회계 전문가가 제 아들 진우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며느리 세은이가 결혼 생활 동안 아들 몰래 진우의 명의로 여러 개의 거액종신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진우의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바로 며느리 자신 이세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수십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며느리가 전부 손에 쥐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최근 아들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진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시도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다행히 서류상의 문제로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재산 편취 미수였습니다. 모든 보고를 듣고 난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늦게 알았다면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악마 같은 것들은 단순히 돈만 뜯어내고 끝낼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더 끔찍한 짓까지 꾸몄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것들을 그냥 이혼만 시키고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것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것들이 다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이제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혼인 빙자 사기,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길고 긴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저들의 입으로 직접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 말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제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는 바로 제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패는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불륜 현장이 담긴 영상, 그리고 며느리와 아랫집 총각이 처음부터 한패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 행적과 그들이 꾸민 끔찍한 사기 계획의 증거들까지, 이 정도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의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최정혁 변호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저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고 다시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만들 결정적인 쇠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께서 한 번 더 나서주셔야겠습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셔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 손바닥만 한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열쇠고리처럼 생겼지만 아주 작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고성능 장비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도발하십시오. 돈 이야기를 꺼내며 저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분명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겁니다. 분노를 참기 힘드시겠지만 이 마지막 단계만 성공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역겨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배우는 바로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거는 전화였습니다. 며느리는 의외로 순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니 네 서방놈이랑 같이 내일 오후 2시에 중앙공원 앞 카페로 나오너라. 니들이 원하는 돈 어쩌면 들어줄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니. 돈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끼를 문 것입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저는 먼저 카페에 도착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건네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와 박준호가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오만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뭐예요?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시게요? 늦었어요.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 내가 너 같은 것에게 사과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다. 내 아들 재산이 그렇게도 탐이 났더냐? 그래서 니들 둘이 짜고 처음부터 내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냐?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주 순진에 빠진 멍청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불쌍한 척 연기해 주니까 좋다고 다 넘어오던데요. 그 인간 돈 아니었으면 제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그 집구석에서 3년이나 참고 살았겠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요즘 세상은 돈이 전부입니다. 진우 씨처럼 능력 없고 재미없는 남자 옆에서 세은이가 썩는 게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계획한 일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계획? 그래, 니들 계획이 대체 뭐였는데? 내 아들 재산 전부를 가로채고 보험금까지 타내서 둘이서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이었니? 제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더니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 계획까지 다 알고 계셨네? 맞아요. 그게 우리 목표였어요. 진우 씨 명의로 된 재산 전부 우리 걸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보험금까지 깔끔하게 받아서 외국으로 떠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어머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이 좀 꼬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도 평생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법은 우리 편이거든요, 어머님.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는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법이 누구 편인지는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마침내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원고석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피고석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최정혁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먼저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거짓말들을 유창하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을 무능하고 괴팍한 남편으로, 저를 아들을 조종하고 며느리를 괴롭힌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최정혁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원고 이세은 씨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가장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직인이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김진우와 김도준, 친자관계 불일치. 그 내용이 공개되자 법정 안은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최 변호사는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제가 설치했던 액자형 카메라에 녹화된 며느리와 박준호가 집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서 며느리 이세은의 화려한 사기전과 기록, 제 아들 명의로 몰래 가입한 수십억 원대의 종신보험 계약서들, 인감도장을 훔쳐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증거들을 차례대로 공개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재판장 역시 엄중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원고 이세은 씨와 그의 공범 박준호 씨가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며칠 전 카페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간 돈 아니었으면 미쳤다고 당신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겠어요? 우리 목표는 재산 전부 우리 걸로 만들고 보험금까지 받아서 외국으로 뜨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며느리와 박준호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자 최 변호사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세은 씨, 당신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배우자임이 명백하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단 1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